네, 애착 유형별 자녀 양육 코칭을 강의하게 될 숙명 아동 청소년 상담센터의 김수정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개념 중에 애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자녀의 애착 유형별, 여러분이 어떻게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해 주시면 좋은지 팁을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애착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부모와 또 자녀, 양육자와 아이들 사이에 정서적인 연결감을 표현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정서적인 연결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잘못 형성됐을 때 다양한 사회적인 관계나 또래 관계 안에서 이제 관계의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사회 전반적인 생활을 하는데 불편을 겪게 되고 자신의 어떤 적응 능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능한 한 빨리 아이들의 특징들을 파악을 하셔서 여러분이 우리 아이의 관계 특성에 맞게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정서적인 끈, 연결 관계를 형성하게 될까요?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언어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표정, 몸짓을 통해서 자신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신호체계 비슷하게 양육자에게 지속적으로 표현하게 되죠. 보편적으로 영아들이 부모에게 표현하는 방식들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또 이런 어떤 그 특징들이 또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가 뭘 원하는지 제대로 파악하는데 무척 어려웠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상담 현장에서 듣는 얘기 중에 하나는 아이를 재우기가 너무 어려웠다. 아이가 울고 떼쓰고 잠을 잘 안 자려고 했는데 어떻게 재워야 하는지 몰라서 아이를 재울 때마다 운전을 하거나 보행기를 태우는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있으면 아이가 잠을 자는데 침대에 내려놓으면 어떻게 알았는지 다시 깨서 2시고 3시고 울어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이제 이런 어떤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민감한 어떤 아이의 욕구에 대한 민감성이 조금 어려웠을 때 또 아이가 필요를 막 표현을 하는데 그런 신호들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해서 욕구를 만족시키는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실패했을 때 사실은 정서적인 끈을 건강하게 형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아이들과의 트러블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왜 그랬는지를 알아가고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조금 더 아이의 욕구에 맞는 양육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양육자와 아이의 그런 신호와 반응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아이들은 인간관계 또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욕구를 표현을 하고 욕구를 만족을 받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가게 됩니다. 우리가 자각을 하고 있던 자각을 하고 있지 못하던 우리 안에 이런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예측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내부 작동 모델, 인지적인 어떤 지도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상대에게 대응을 하면 상대는 나에게 이렇게 반응하겠지라고 여러분이 예측을 하면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여러분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반응을 하거나 누군가와 관계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거나 또는 이렇게 반응할 것이라고 여러분이 예측하면서 대인관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예측에 벗어나는 또 여러분의 예측을 크게 벗어나는 그런 대인관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굉장히 당황스러우시죠. 내가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것이 아닌데 또는 그 사람을 불쾌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한 것이 아닌데 상대가 굉장히 그 불쾌함을 표현한다거나 굉장히 그 여러분이 예측하지 않은 그런 갈등이 유발이 됐을 때 여러분 참 당황스럽습니다. 이렇듯이 아이도 자신이 무언가를 이렇게 엄마에게 욕구를 표현하거나 또는 어떤 것들을 이제 요구했는데 어머니의 반응이 아이의 생각, 예측과 어긋나게 반응이 들어올 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제 이런 어떤 예측이 잘 떨어지는 그런 관계 경험들을 계속 쌓아갔을 때 굉장히 그 안정감, 대인관계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본인 그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관계 안에서 편안하고 안정감을 누릴 때 이 아이들은 더 적극적으로 자신감 있게 사회를 탐색하기 위해서 엄마 품을 벗어나 모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새로운 물건들을 만져보고 또 모르는 사람한테도 다가가고 이제 이런 식의 탐색 체계가 활성화가 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아기들 때는 또 재미있는 것이 이 아이가 엄마, 나의 익숙한 애착 대상과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졌을 때 또 시간적으로 엄마 얼굴을 본 지 꽤 오래된 것 같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면 우리 엄마가 어딨지? 라고 다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같은 공간 또한 나와 굉장히 멀지 않은 곳에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느낄 때 다시 안정감을 느끼고 세상을 탐색하게 되는데 우리 어머니들 이렇게 아이들 키우다 보면 엄마가 안 보여도 엄마를 찾지 않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보신 적 있죠.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부모님들도 있는데 이제 그때 이 아이가 대인관계 패턴이 지금 일반적으로 발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이는 사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아이들이 보이는 것 같은 이런 애착 발달 행동을 왜 우리 아이는 보이지 않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가장 건강하게 관계 능력이 발달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의 특성들을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계시다. 그럼 할아버지는 어떤 성격? 아빠는 어떤 사람? 또 엄마, 그리고 나의 그 형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제 이 아이가 일상에서 경험을 하면서 각자의 특성을 잘 파악을 하고 내가 뭔가를 필요로 했을 때 지금 나와 함께하는 가족 중에 누구에게 이것을 요구하면 가장 빨리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판단을 잘한다면 건강한 애착을 형성하는 아이입니다.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실제로 제가 이제 이런 시설에서 검사를 해보면 더 많다는 거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전수조사를 했을 때에도 이제 애착 검사를 했을 때 이런 건강한 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이 전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 중에 25%를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뭔가 대인관계에서 이 아이가 크든 작든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보이는 아이들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어떻게 발견하는가, 그리고 우리 아이가 그런 것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양육자가 어떤 양육 태도의 변화를 주면서 아이들의 발달을 건강하게 이끌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이가 불편감을 관계 안에서 경험하는 유형이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는데, 하나는 어머니와의 또는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이런 친밀 관계를 표현하는, 친밀함을 표현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이렇게 미약한 아이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엄마가 안 보여도 엄마를 찾지 않고, 또는 엄마가 아닌 다른 양육자가 대신 양육을 할 때 크게 그 어머니와 떨어지는 시간을 불편해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종이의 접착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접착력이 너무 없는 종이, 스카치 테이프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런 접착 메모지도 아닌, 전혀 접착력이 없는, 그래서 뭔가 관계가 더 가까워지거나 계속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별로 없는 그런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아이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밀어내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거나 특별한 요구가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사실은 건강한 애착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을 이제 건강한 애착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사회적인 관계 만족의 기쁨을 느껴야 되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세계에 조금 더 많이 빠져 있죠. 그래서 자신의 양육자인 부모하고도 이런 친밀 관계를 원활하게 형성하거나 그걸 표현해내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쁘다고 안아줘도 이 아이들이 그런 걸 굉장히 거부하고 싫어하고,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난 지금 혼자 놀이를 잘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아이의 부모님들을 만나보니까 이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부모님들이 좀 보였었는데, 이분들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들을 보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 이 아이의 양육자들이 아이의 감정에 잘 공감을 못 하시더라라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공감을 못하는 이런 부모님들 중에 어떤 부모님은 말을 아직 못하는 비언어적인 시기에 너무 어린 아이는 자기한테 너무 어렵고 가까이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양육에 자신이 잘 안 맞는 사람인 것 같아. 자기가 아이를 그닥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이랑 이런 피부를 맞닿거나 일상의 육아를 이런 책임지는 것에서 별로 이렇게 즐거움을 잘 못 느낀다라고 하는 그런 친밀감의 어려움을 느끼는 부모들이 있었고요. 또 아이가 너무 예쁘고 아이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경험들을 제공하고 싶은데, 어떤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이의 감정과 관계없이 그냥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아이를 너무 좀 귀찮다 할 정도로 자꾸 자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혼자 두지 않았는데 아이랑 잘 소통되지도 않았던 그런 부모의 공감과 소통의 실패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둘을 낳아보면 둘째는 엄마랑 같은 엄마인데도 소통이 잘 되는데, 첫째 때는 진짜 대화가 어려우고 얘는 참 만족시키기 까다로운 아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겪어서 아이랑 정서적으로 거리감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가정에서 도와주실 때는 그 아이를 자극하기보다는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를 이렇게 패턴을 읽어가는 관찰, 공감을 하기 위해서 먼저 그 대상을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관찰해서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를 파악했을 때 여러분이 훨씬 성공적으로 아이한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이 시간을 부담스럽게 느끼지 마시고, 우리 아이의 놀이 패턴, 아이가 요구하는 어떤 주기,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아이가 요구하는 것을 아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는 그런 어떤 만족을 주는 반응, 이런 것들의 횟수를 늘릴 때 이제 대상 이미지가 아이한테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아이가 이런 어떤 자신한테 관심을 주는 주변 대상들이 하나도 자기와 마음이 잘 안 맞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들, 내 놀이를 방해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모두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자폐 성향의 아이가 아닌데 우리는 참 심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요, 이렇게 느껴지는 아이가 있다면 먼저 관찰하라. 그리고 그 아이의 놀이 패턴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가 아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놀이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그 아이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랑 관계를 할 때는 내가 아이를 키우는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도 관계를 하지만, 이 아이가 부모와 함께함으로써 뭔가 힘이 더해지고 아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확장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함께한다. 아이를 즐겁게 한다. 아이를 만족시킨다. 그러니까 대상에게 만족을 하기 위한 여러분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방적이고 주도적인 놀이를 부모가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이런 아이들과 함께할 때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또 이 엄마 치마폭을 절대 떠나지 못하는, 우리가 이제 저항애착이나 양가애착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제 분리불안 장애가 약간 있어 보이는 그런 특정 대상한테 너무 집착하는 그런 아이들을 또 키울 때가 있습니다.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맞벌이 부모님도 굉장히 많으신데,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과 같이 함께 할 때, 나는 내가 직장을 다녀서 그런지 이 아이가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런지 더 나에게 집착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직장을 그만둘까? 이 아이랑 좀 더 원활하게 관계를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가 항상 엄마와의 관계에 배고파한다.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애착 발달을 이렇게 보면 이제 아이들이 특정 대상한테 되게 집착하는 특정 대상 애착 발달 단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발달을 한 아이들은 한 대상에게만 집착하지 않고 1차 애착 대상, 그리고 2차, 3차 이렇게 다중 애착을 형성하게 되죠. 우리가
꽁 대신 닭이라고 대체 만족할 수 있는 대상을 잘 못 찾는 아이들은 관계 발달이 건강하게 됐다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정 대상, 얘는 엄마만 찾아요, 얘는 할머니만 찾아요, 이런 아이들이 있다면 그런 특정 애착 대상과 함께, 하지만 다중 애착을 형성하기 위한 다른 대상자도 포함이 돼서 함께 놀이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정 내가 좋아하는 애착 대상이 옆에 있는 상황에서 엄마한테 특정 애착을 많이 형성하고 있다면, 굉장히 집착한다면 엄마가 옆에 있는 상황에서 아빠와 함께 무언가 엄마와 함께 하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엄마가 도움을 주고 이런 3인 관계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중 애착을 형성하기 위한 이런 다른 사람들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그런 놀이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몰려있던 역할들을 점진적으로 다른 사람과 쉐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놀이 상황 가운데 지원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런 양육적인 코칭을 통해서도 많이 좋아질 수가 있는데,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머니가 감정의 기복이 많이 심해서 어떨 때는 아이랑 굉장히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또 다른 때에는 내 감정이 굉장히 다운돼서 오늘은 정말 너무 신경질이 나고 아이를 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굉장히 불규칙한 감정의 기복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는 부모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상대가 이렇게 반응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하는 그런 패턴들을 머릿속에 자꾸 입력하고 있는데, 엄마가 감정이 오락가락하면 이 아이가 패턴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대상이 내 행동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는 예측치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애착을 우리가 혼란 애착이라고 하는데, 사실 혼란 애착을 형성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부모도 함께하는 그런 어떤 어머니와 아이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어떤 놀이 상담을 통해서 어머니의 정서적인 안정감도 회복시키고, 그리고 아이도 엄마와 건강한 관계의 지속적인 어떤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뭔가 도움을 받는 것이 건강한 대인관계 발달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우리가 애착, 아이들의 관계 특성 유형별, 가정에서 어떻게 이 아이를 양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자녀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팁을 설명하는 코칭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